국방 예산 50조 원 시대.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방사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첨단 전력 증강,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 어떻게 이뤄야 할까요? 특집 국방 포커스,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4부 지금 시작합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빈틈없는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 첨단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까지. 지금부터 방위사업청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방위사업청의 올해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차장님, 예. 코로나19 상황이 방위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9일에 장관님 주관으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달 코로나19 상황을 준전시로 전환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특단의 감염 차단 대책 시행을 당부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국방 전 분야에 미칠 영향과 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가 방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저희가 방산업체 약 90여 개 방산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네. 97개 사업장에서 약 3만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확진자는 지금까지 1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예방적 차원에서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최대치는 한 500여 명까지 일어났는데 네. 지금은 그분의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해서 40여 명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개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작업장 전체를 폐쇄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방산업체에 미치는 피해도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실제 방산 물자를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해도 네. 군부대가 지금은 민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납품 지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범정부적으로 이미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납품 지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서 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 예. 더불어서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긴급 어떤 자금의 그 융통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자금 지원하는 제도도 이미 검토해놓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군요. 이번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방산업체 경영이 어려질 걸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산화 우선 정책, 국내 무기 우선 도입 방안 등 네.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색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방산 분야 관련이겠는데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이제 중국과 이란을 꼽을 수 있는데요. 본부장님, 중국과 이란 방산업체 이색 행보, 좀 내용을 보니까 생존을 위한 변신과 고민이다. 그리고 전쟁 외에 군사 작전에 대비하는 유연한 대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간주해야 되겠습니까? 예, 방위 산업은 안보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산업적인 측면이 있는데 방산 기업도 기업 차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방산 비밀을 취급하는 그 방산기업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속이 안 되는 그런 보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수기업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도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수행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출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각종 국제 전시회나 시장 개척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례와 같이 네.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이 그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제출을 하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그 검토 중에 있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방산은 대규모 복합 체계의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체계업체와 그다음에 국내외 협력업체 네.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계약이라든지 납품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진의 차원에서도 매일 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와 유기적 협조를 하고 있고 방위사업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 잘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산 기술이나 생산 시설을 위기 시에 민간 활용하는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 생산 시설을 국유화하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방 기술이 과거에도 궁극적으로 민수용으로 많이 사용됐고요.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리스크 컴퓨팅, MEMS, 위성 항법 장치 이런 기술들이죠. 제 생각에는 급진적 혁신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이런 위기에는 많이 네.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방산 기업이나 방산 생산이라는 게 훨씬 위기 관리와 관련해서 잘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위기 관리나 아니면 유연 생산에 관련된 노하우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기 시에 대응하고 참여하는 책임 있는 예. 자세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위기가 기회다. 급진적 혁신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잘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집 국방 포커스. 오늘은 방위사업청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연초부터 이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고 효율적인 방위산업 개발에 힘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부담스럽고 또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혁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네, 올해 방사청의 주요 업무 계획 소개해 주세요. 저희 청의 업무 중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방위사업청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제2조에 보면 이념이라는 조문이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방산 경쟁력을 강화해서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게 저희 청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해마다 저희 청이 업무 중점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올해 5가지의 업무 중점을 수립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두 번째로 신속 획득 패러다임 구축, 세 번째 혁신형 방산 시스템 구축, 네 번째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 다섯 번째 방위사업 투명성, 신뢰성 강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 방위사업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이 업무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네. 해마다 추진합니다만 장내름에서 올해 어떤 분야를 추가로 좀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의 좀 보완적 내용이 계속 담기는 내용이고요. 네. 올해 좀 더 중점적이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업무 중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속 획득 패러다임 구축, 그다음에 혁신형 방산 시스템 구축 이 2가지 분야가 올해 새롭게 들어갔고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저희 획득 업무, 방산 육성 이거를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뜻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방위력 개선비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게 체계가 올해 특별히 도입될 예정인지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 그 방위력 개선 예산은 16조 6,8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너 개 부처 예산에 그러니까요. 해당하는 네. 예산인데요.
이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데요.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데 올해 새로 도입되는 무기 체계는 이게 무기 체계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착수하는 무기 체계. 그러면 이거는 군의 전력화는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존에 해왔던 무기 체계 개발이 새롭게 이제 군에 전력화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전력화되는 무기 체계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18년 하반기에 처음 진수식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시험 평가했던 3,000톤급 장보고 3 1번함이 네. 올 연말에 해군에 제대로 인도되어서 군의 작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네. 그다음에 육군 무기 체계로는 그 차륜형 장갑차라든지 기존 각종 장갑차 사업, 탱크 관련 그 전차 사업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장애물 개척차도 올해 최초로 양산이 돼서 군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공군 무기 체계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F-35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전력화될 예정이고 또 고고도 무인기 즉 정찰기 HAB도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 또 올해는 완전체로서 작전에 투입되어서 예. 수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신규로 착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미래 무기 체계에 속하겠습니다만 그 대형 수송함 2라고 해서 마라톤 이후에 추가로 확보되는 대형 수송함에 관련된 15개 핵심 기술이 올해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K2 전차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 관련해서도 올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총 27개의 새로운 신규 착수 사업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사업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예. 신규 사업도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무기 첨단한 사업 덕분에 이제 방산업계 올해 장밋빛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변수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 예산 50조 시대가 도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네. 현 정부의 그 방위력 개선비 정액이 역대 정부에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정액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에 비교했을 때 신규 연구 개발 사업의 비중이 한 1.2%,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0.5%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비중이 아주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겠지만은 신규 개발 예산이 좀 이렇게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이 방산 분야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네. 특히 핵심 연구 인력들이 앞으로 계속 방산 분야에 그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국내 연구 개발에 퍼스트 무버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제 예산 투입에 있어서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밋빛 그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그 제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연구개발의 우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 바이 코리안 액트라는 그런 정책을 현재 현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입비보다 국내 개발비가 150%, 200% 비용 한계가 높더라도 네. 그 한계선 내에서는 국내 개발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국내 방위산업도 바이 코리안 액트 정책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정책이 좀 현실화될 만한 그런 네. 바람을 방산업계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현 정부에서도 그 업체 주관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원칙을 현재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업체 주관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ADD나 군에서 갖고 있는 연구 개발 시설이나 장비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동안 국방 연구 개발은 ADD 주도 연구 개발하면서 업체는 생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업체 주도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 지원이 필수적이고 네. 두 번째는 시험 평가 문제입니다. 업체 주관에 있어서 시험 평가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은 업체와 군
또 ADD 간에서 시험 평가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험 평가의 유연성 확보가 네. 업체 주관 연구 개발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장님 정말 귀에 쏙 들어오고 이거 해야 되고 아닐까 싶은데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방위력 개선비 올해 중심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칠 것인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소본부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책 핵심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실제 실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방위력 개선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조 6,800억 원이고 그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개수가 190개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새롭게 착수되는 사업이 27개 사업이고 네. 기존 사업이 163개의 사업이 기존에 갔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무언지를 미리 식별을 해서 미리 찾아내서 대비 방안을 철저히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업 추진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분야로 보면 비용과 성능과 전력과 시기, 기간이 너무 길어져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비용이 갑자기 증가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군이 원하는 성능을 못 채우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별로 각각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미 작년 연말부터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통과된 이후에 그런 분석 작업을 했고 이미 철저하게 각 팀별로 리스트화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가는 163개 사업 중에는 연구개발 사업도 있고 회의 도입 사업도 있고 양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각 사업 특성별로 또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사업을 관리하는 저희 방해사업청, 즉 연구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ADD 아니면 업체 연구진들, 그다음에 방해사업청 직원들, 그다음에 각군 소유군 이 소통이 과거보다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완화롭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다른 팀의 문제다, 다른 기관의 문제다 떠넘기지 아니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의사소통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청장님과 국방차관님이 참여하는 방해사업 협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기관 간의 최종 최고 책임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까지 설정해 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정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는 국내 연구개발 우선 정책입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를 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올 초에 아주 의미 있는 법이 2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나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올 초 3월 초까지 해서 2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의 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가 제어할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지원하는 각종 제도들을 거기다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올해 구현하면서 실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 이전에라도 내년 1월 1일부로 보통 법이 통과되면 시행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제 시행은 됩니다만 올해부터도 시범적인 사업을 선택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정교화시켜서 이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일을 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으로 봐서도 국방 R&D 예산이 전체 예산, 국방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도 말씀하신 대로 국방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예년에 비해서 8.1%, 방해사업청 출범 이에 제 기억에는 제가 획득 분야 일한 지 20년이 넘는데 최대 증가를 차지했는데 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국방 R&D 비용도 21% 증가시켰습니다. 즉 그 비용은 우리 국내 방산업체에서 실제 연구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방식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무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차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실행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KF-X의 경우 지난해 서울 아덱스에서 실물 모형이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KF-X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실물과 흡사한 정밀 모형, 동급 최강 스펙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환호했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비상을 응원했습니다. 성공적으로 KF-X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계기로요, 방산 R&D 그리고 기술 개발에 혁신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요, 방사청의 사업 관리 과정에서 네. 이런 것은 꼭 네.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면 의견 네. 주시겠습니까? 민간 R&D나 제품 혁신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 많는 키워드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애자일 방식 같습니다. 이 기술 혁신이라는 건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노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방산 기술 개발에 적용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그런 면에서 이제 애자일 혁신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애자일 혁신에서 가장 실패 사례 중에 흔한 게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에 네. 진행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비근한 실패 사례고요. 이 애자일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기술혁신에 적용시켜 보자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추진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일종의 위기혁신입니다. 그 위기의 레벨이 1레벨에서 4레벨까지 보통 나누는데요. 이 레벨 4가 되면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찾아낼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방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조언은 그럴수록 상황보다는 시장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방산 R&D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 전력화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효율성과 우선순위,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는 것, 전력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네. 방안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R&D 관리에 있어서도 보통 워터폴 방식이라는 걸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종래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 개발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좀 접목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방산 R&D에도 실험, 경쟁 개발, 시제품에 기반한 성능 개선 같은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방산 R&D나 기술 개발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핵심적인 것은 총체적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조목조목 조언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차장님 계속해서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패트리어트 성능 개발 이것도 지금 계속 개량 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게 어떤 거고요? 성능 개량 사업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TV에서 방송이 되면서 걸프전의 최고 스타 무기 체계로 등극하고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무기 체계입니다.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제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데요.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공중의 위협을 제압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공중에서 위협은 두 가지 종류죠. 항공기, 적 전투기, 그다음에 저기서 발사하는 미사일, 그 위협인데요. 첫 번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뭐건 간에 지대공 미사일의 첫 번째 버전은 항공기 중심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널리 알려진 나이키 호크 뭐 이런 것들이 항공기 위협을 잡는 미사일이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보니까 항공기를 잡는 미사일을 소프트웨어를 좀 개량을 하고 지상에 통제 장비를 개량을 하면 탄도 잡을 수 있겠다. 이래서 실험을 해보니 실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그 유럽의 최초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를 했고 걸프전에서 그 성능이 실효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근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는 탄도탄을 잡는 미사일, 즉 지금은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가장 더 관심을 받는데 잡는 방식이 분산탄 이용해서 그 뭐랄까 파편형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번역업이 돼서 직접 탄도탄의 탄두를 직격해버리는 히트킬 방식의 탄탄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맥스라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독일에서 쓰고 있던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 중고 제품을 새롭게 그
잘 정비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랬던 건 아마 이제 비용의 문제였던 건데요. 패트리어트 2라고 부르는 예, 거죠. 팩2라고 불려지는 건데 지상체는 조금 팩3 형태로 개량을 해서 팩2와 팩3 중간 단계로 들어왔는데 네. 이게 이제 버전업을 해서 히트기 가능한 즉 직격이 가능한 형태로 성능 개량하는 것이 네. 팩3 성능 개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의 핵심 내용은 직격하는 탄도 쓸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네. 1차적으로는 18년까지 마쳤고 나머지 포대한 것도 올해까지 완전히 성능 개량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공 방어,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는 패트리어트 시스템만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중고도 유도무기, 즉 MSAM이라고 알려져 있는 실제 우리가 개발한 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도 있다. 네. 그 사업은 이미 1차적으로 완료가 되고 올해로부터 또 거의 직격형의 우리가 시험 평가를 했는데 탄도탄을 직격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장비도 올해부터 완전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서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사거리와 고도를 능가하는 LSAM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네. 지대공 미사일도 체계화를 시작을 했고 네. 2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중반 이전 될 것 같은데요. 중반이 되면 실제 전력화돼서 군에서 전력화돼서 운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MSAM, 패트리어트, LSAM 이 다층 방어 체계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요. 네.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한 번의 시도로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체계 이어져서 방어하는 무기체가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다층 방어 체계가 곧 구축이 됩니다. 예.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상무님, 작년 국회 통과된 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신속 시범 획득 제도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하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직적인 획득 제도 개선으로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속 획득 제도는 이 방위 산업의 개혁 측면 또 방위 사업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첨단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 시범 획득 제도도 그 일환인데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군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긴급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중기 소요로 이렇게 창출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기존 획득 제도와 비교했을 때는 신기술 시범 적용 제도인 ACTD 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동안 군에서 운영했던 긴급 소요 획득 제도와 아주 가까운 제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방산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러면 기술 경영 측면에서 네. 민간 기술을 획득으로 연계해서 이제 제도화 시켜가는 건데 민간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떤 기대 효과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학계에서는 해외 사례의 보편적인 장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실험, 경쟁 개발, 시제품에 기반한 성능 개선하는 방식하고 유사한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인공지능, 무인, 드론 같은 신기술 제품을 빨리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 장점은 방산 기술의 민간 스필오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반대, 민간 기술의 방산 스필오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신속 획득 시스템은 민간 R&D 결과를 방산 R&D 혁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점인데요. 방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산 소요 구매로 확정되는 데는 굉장히 긴 소요 기간이 들거든요. 비록 적은 양이지만 구매, 시범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성능 개선을 하고 후속 물량을 생산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빈약한 중소기업이나 신생벤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도 참신한 혁신 기술을 보다 빨리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미국도 이게 빨리 진행된 게 아니더라고요. 2015년에 3차 상세 전략 이후에 좀 무려 지금 보니까 4년이 걸렸어요. 구색을 갖춰나가기에 그만큼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좀 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그 신속 시범 획득 제도의 성패는 소요 창출과 획득 기간 단축에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야전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그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해가지고 효율성을 검증한 후에 야전 지휘관이 전력화하는 그런 혁신적 개념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런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이제 기존 획득 절차에 얽매이면 네. 이 신속 획득은 어렵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CTD 사업 같은 경우에도 16개 사업 중에서 13건이 다시 체계 개발로 전환이 돼 가지고 획득하는데 5년 내지 6년이 걸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를 이번에 그 신속 시범 획득 절차에도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 싸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 표현이 맞습니까? 차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속 획득 패러다임 이게 이제 전환이다 여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교수님도 아까 가장 중요한 애자일 혁신 방식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신속 시범 말하자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처럼 기술발전 추세가 많은 아주 혁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분야를 과거처럼 일을 하면 전력화되는 순간 옛 무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개 분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테면 무기체계가 한번 전력화되면 30년 쓰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전차, 장갑차 아니면 함정 많으면 50년도 씁니다. 자, 이런 장비는 미리 최초에 이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아주 오랜 동안 연구하고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짧으면 4년, 길면 10년도 걸립니다. 네. 오랜 기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튼튼하고 안정적인 장비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거는 기존의 지금 획득 방식 그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그다음에 효율의 정확성 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주요 플랫폼 중심의 사업들은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돈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패하면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그렇죠. 끼치기 때문에 네. 실패 가능성은 최소화시키는 게 중심인데요. 기술 발전 수가 빠른 부분은 빠르지 않으면 실패를 예약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새 많이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무인 관련 기술, AI 관련 네. 기술, 또 드론 관련 기술, 로봇 관련 기술들은 시간을 두고 연구하면 튼튼하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옛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실패를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2 내지 3년 동안 소유 결정하고 연구개발 4 내지 7년, 많으면 10년 동안 투입해서 전력하는 데까지 최소 10년, 12년 걸리던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을 배제하고 최초 필요한 무기체가 뭔지를 탐구하고 판단하는 소요기간과 실제 시범 운영해서 전력화하기 결정하기 전까지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7 내지 9년 이상 걸렸던 것을 한 19개월 이내 17개월에서 20개월 이내로 네. 끝내려고 하는 제도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국도 오랜 기간 넘쳐서 준비해왔다가 그러니까요. 이제서 제도화하긴 네. 했는데 제가 2017년 말에 미국에서 실제 국방혁신실험단이라고 하는 단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국방에 채택하기 위해서 현장도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적 개념이 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유공간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술 발전 추세를 놓고 기존처럼 온도 40도, 50도, 그다음에 영하 3, 40도에서 무조건 버텨라 네. 하면서 버텨내 가야죠. 발전시켜 나가야죠. 일단 쓸 수 있는데 쓰고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공감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청에서는 이미 올해 그 대상 사업을 공고해서 받아서 한 달 만에 이미 선정을 해서 이제 실제 현장 조사 작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조사 작업한 다음에 한 5,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범 운영을 최대 9개월 이내 네.
시범 운영한 다음에 군에서 채택해서 쓰면 쓸 수 있도록 네. 해나가고 있고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군도 참여했습니다. 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올해 신속시범 획득제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 동시에 추진하려고 국방 차관님이 TF 창의돼서 네. 방위사업청, 국방부, 각 군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늦어도 올 연말 정도에는 제도화 방안이 나올 것이고 네. 내년부터는 실제 제도화돼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있는 분야는 신속하게 획득하는 제도가 네. 제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 획득 시스템 조기 정착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특집 국방 포커스 제4부 방위사업청에서 말하다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 사업이자 자주국방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네.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는데 그러면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현주소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선 기술력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문제는 방위 산업의 경쟁력은 좀 다른 이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3가지 정도 방위 산업 경쟁력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 민간과 협력인 것 같습니다. 상호 간의 기술 스피լ오버를 네.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젠 스피լ오버를 지나서 화학적 융합 또는 방산 민간 공생 생태계를 서서히 네.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민수 산업 정책과의 연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수 항공기 산업이나 로보틱스나 헬스 의료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산업적 관점에서 어떻게 R&D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서 예. 운영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노력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도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는 방산 기업의 개방화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잭 웰치 회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스시그마를 되게 떠올리게 되는데 네. 실제 잭 웰치 회장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벽 허물기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건 우리 게 아니야라는 소위 not invented here에 대한 경계였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생산성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나 플랫폼 방식을 저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린다면 이 달파의 성공 비결로 많은 사람들이 개발 목적은 분명하지만 대단히 레디컬한 혁신 방식을 도모했다라는 데서 찾고 있는데 네. 우리 역시 이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장님 중소 그리고 벤처 방산업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지금 개선됐잖아요. 예. 그래서 일명 우리도 이제 혁신형 방산 시스템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구축 세부 추진 계획 좀 소개해 주겠습니까? 예. 네. 혁신형 방산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마다 국방 벤처 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방 벤처 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이제 사무소나 이런 거를 그 중소 그 벤처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연구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 소개해주고 네. 실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지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혁신적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화하는 겁니다. 네. 방위사업청과 지자체와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 산업협력연구단과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서 주재하고 있는 체계 종합업체, 네. 대형 방산업체를 서로 연계시키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박산 국방 그 벤처센터나 네.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지원받고 개발을 하면 체계업체에서도 실제 쓸 수 있도록 그 전에 이제 테스트 기구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완비를 해놔서 실제 이게 제품의 성능을 보장하는 테스트도 해주고 네.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산업협력단과 그 연계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까지 같이 협의하는 네. 클러스터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올해
혁신형 방산 시스템 구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 더불어서 방산업체들이 혁신을 하면 더 이로운 형태의 원가제도 개선을 작년에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말하자면 과거에 기존의 원가제도는 실발생 원가를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산업체는 혁신을 하면 손해인 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원가가 많을수록 이윤율이 네,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혁신을 해서 단가가 떨어지면 정부가 혁신 성과물을 가져오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혁신을 해서 표준원가보다 낮추면 그건 기업이 가져가는 네. 겁니다. 더불어서 이 혁신하는 기업에서는 이윤율도 높여주는 형태로 했고 수출 많이 하고 국내 연구발을 많이 하는 네. 업체에는 이윤율을 더 주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방산 기업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스스로 방산에 참여하는 업체는 혁신을 하면 혁신할수록 업체가 이롭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과 관련된 원가제도 혁신을 했고 일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방산업체와 지역연구소와 지역에 있는 방산업체가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네.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올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방산 분야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상생 협력 그런 구축 과정인데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자율형 방산 원가 제도도 이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주셨는데 평가를 좀 네. 해주시고요. 또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기대 효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강 사장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강 사장님 또 쓰신 칼럼도 읽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칼럼이셨던데 저는 방위산업원가구조 개편이 지금 가장 모범적인 정부 혁신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방사청은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 자율형 방산원가 제도의 중요성은 이 강 사장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방산 기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네. 것이죠. 기업은 대개 이윤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렇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 노력을 지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실상 원가나 이윤 구조가 복잡해서 통제하기 어려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소위 관리 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이렇게 만든 자원을 다른 활동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자율형 방산원가 제도를 제가 모범적인 정부 혁신 사례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네. 이것이 만들 수 있는 이중의 생산성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제도는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정착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사청 사업 및 계약 관리 조직을 통합했던 사례하고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정부 혁신 사례 중에 좀 굉장히 두드러진 사례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자율형 방산 원가 제도에 대해서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예, 지금 뭐 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작년에 방위사업청에서 40년간 유지되어 왔던 그 실발생 원가 제도를 그 표준 원가와 또 자율형 원가 제도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예.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서는 받아들이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동안 이제 방산 기업이 제출한 원가 자료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원가 검증 제도라는 게 있었고, 근데 이번에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기업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성실하다고 추정 원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올해 1년간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성실하게 제출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 내부에 원가 자료를 작성할 때 통제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 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제 제도를 구비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표준 원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방산 노임 단가와 공수 관련해 가지고 표준화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한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이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네. 제도 개선이 있는지를 식별해 가지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지원 또 제도가 보완되고 보강되고 있는데 차장님 지난달 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제8회 국민권익의 날이었는데 예. 방사청이 무슨 상을 받았더라고요. 저 옴부즈만 부분에
이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건데 예. 이게 벌써 세 번째더라고요. 자료를 예. 보니까 2017년에도 있었고 2012년에 세 번째인데 예. 수상 비결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방사청 옴부즈만 제도란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 상 받은 거 소개시켜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야 되잖아요.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이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음. 우수기관으로 세 번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우리 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법률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최초로 운영한 그런 제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민원사항을 받아서 옴부즈만이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조치를 해서 시정하거나 권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저희들이 수상 비결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하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옴부즈만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방위사업법에 아예 근거 규정을 만들고 세 분의 옴부즈만을 외부 순수 실제 감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방위사업을 볼 수 있는 분 세 분을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런 활동 영역을 부여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청 이래에 약 257건의 그 기업의 민원 사항이 제출됐는데요. 말하자면 1년에 한 17, 8건 정도 아마 내는 것 같고요. 옴부즈만이 그걸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31건의 시정 요구사항, 43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예.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고 대부분의 옴부즈만의 시정 요구, 개선 요구는 받아들여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더불어서 옴부즈만은 추가적인 활동을 단순히 민원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 기업을 찾아가서 특히 중소업체들의 경우는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필요한 애로를 듣고 저희한테 권고도 하는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옴부즈만을 통해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 자체 감사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즉 말하자면 옴부즈만이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요. 옴부즈만이 권고한 제도를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 부당한 행위는 아닐 테고 조금은 업무 담당자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존에 해왔던 관행하고 다른 근거 규정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걸 수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나 신분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옳은 방향의 그 지적사항 또는 예. 권고사항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더 큰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우리 방산기업의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던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옴부즈만 산하의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아. 그래서 운영 중에 있는데 과거에는 그 설치 전에는 우리 업무 담당자들은 어떤 기업에서 계약 이후에 지체가 발생했을 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엄격하게 그냥 조치를 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안 그러면 무슨 봐주기라는 이런 논란이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의 애로사항 내면에 들어있는 밝히기 힘든 어려움들이 담겨서 있는 일이나 네. 아니면 정부 일하는 사람들도 실수나 아니면 업무의 그 느림이 같이 결합이 돼서 지체가 발생되면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해결은 기업은 지금까지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2년, 3년도 걸리고 그 소송 비용도 만만찮게 들었었는데 이런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순수 민간의 전문가, 네. 순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해서 10여 분으로 전문가 보통 이렇게 부장판사 이상을 마친 부분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옴부즈만 이름으로 권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고 네. 지나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데요. 네. 권고사항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해결되는 기간도 몇 년 걸리던 게 2-3달 이후로 끝나고 예. 그다음에 기업은 별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네. 또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알고 네. 이런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옴부즈만이 투명성, 공정성 네. 이것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확성과 효율성도 예.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방사청의 옴부즈만 제도 설명 잘 들었고요. 활성화 더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군사력 건설의 중심기가
바로 방사청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소개해 주신 이런 중요한 사업과 계획들이 잘 추진돼야 됩니다. 내실 있게 성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언이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 네. 네. 이제 방산 비리라는 기억은 떨쳐버리고 자신감 있게 혁신을 시작해야 될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위사업청이 가장 혁신하는 부처라고 생각하고요. 방산 정책이 가장 발전하고 있는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보더라도 혁신 면에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단지 방사청에 조언을 드린다면 키워드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인 것 네. 같고요. 역시 민간 분야와 소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 기술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혁신은 말씀을 드렸고요. 3번째 키워드는 저는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 네,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기술적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중소기업도 네. 어떻게 수용을 해서 가져갈 건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지만 저는 좀 굳이 조언을 드린다면 소통하고 혁신하고 포용하는 네. 네, 기관이 되면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예,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했듯이 지난 50년간의 발전과 앞으로의 50년의 어떤 청사진을 갖다가 세워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기업에서는 기대와 응원을 충분히 드리고 또 함께하는 방위산업으로서 방산 기업과 방위사업청이 함께해서 활짝 웃는 방위산업의 내일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두 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키워드를 잘 뽑아내시는지 그만큼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예. 차장님. 자, 또 다진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먼저 우리 박재민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서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60만 장병들이 이 나라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 체계를 ADD, 그다음에 우리 방산업체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고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의 사기를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서정민 본부장님께서 비리와 부실을 구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실 대신에 시행착오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무기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 이 시행착오마저도 비리라는 나귀를 찍어서 비난을 하면 네. 새로운 무기체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은 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가 창설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0년에 최초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을 해서 국방 분야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 개발된 기술들이 방산업체까지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최첨단 무기체계도 세계로 수출하는 네.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비리라는 프레임이 저희들한테는 아직 굴레처럼 쌓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하고 소통하고 포용하면서 향후 50년은 방산 비리가 아니라 방위산업은 도전하고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국가의 핵심 분야로 노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또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애정을 가지고 질타해 주시면 예. 충분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방TV 제작진 여러분에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또 사회를 봐주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기회 주신 우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이렇게 또 두 분 전문가분께서 혁신과 발전을 깨하는 방사청의 다양한 계획과 비전을 들으니까 사실 저 든든합니다. 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 방사청의 이런 계획들이 혁신 성장을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많은 내용 중에 핵심은 혁신형 방산 시스템 구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효과적 달성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하며 신속 획득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혁신형 방산 시스템 구축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되길 기대해 보면서요.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